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파문 이후 그야말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90분간 그 한국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또 선생님께서 최근 집필하신 중국 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하고는 제가 인연이 깊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안을 냈었는데 네. 그거를 대법원에서 그 부정적인 판결을 냈을 때 제가 항의하는 글을 실었는데 그것에 이제 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많은 분들이 그 찬동의 그런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사실 그때는 제가 거기서 생긴 오마이뉴스에서 그때 모금된 돈을 일본에 있는 아주 어려운 민족학교에다가 네. 갖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천안함 사건 때 도무지 이 천안함이라는 건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뭐 0.000000%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오마이뉴스에서 크게 문제가 됐고 그 뒤로 이제 또 지난 대선 때 네.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역할이 저의 보이스를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따져보니까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때 그때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그때 3천만 원의 원고료, 자발적 원고료를 보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요. 그걸 전에 기부를 하신 바 있고 가장 최근에 모셨던 건 3년 전인 것 같아요. 2012년 가을 대선 앞두고 바로 이곳에서 시국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후보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은자로 살 것이다. 여기서 은자는 여성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정말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꽁꽁 숨어 계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잘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기 많은 분들이 눈이 지금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스타도 아니고 네. 학인이란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실제적으로 제 삶이라는 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독서하고 집필하고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낸 책이 지금 권수로만도 70권, 80권을 넘는데 미발표된 원고가 그만큼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계산을 그리고 전 컴퓨터를 안 쓰거든요. 아직도 원고지에다가 그냥 파카 잉크 이렇게 해가지고 만년필로 쓰거든요. 만년필로 쓰는데 시간 계산해 보면 도저히 하루에 10시간씩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은자로 살겠다 그건 별 얘기가 아니고 제 평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사실은 특별히 나오는 거지. 저는 왜냐면 누가 나를 찾아준다 안 찾아준다는 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도서관에 개인 도서관에 뭐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많은 철학자들 그 많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하고 항상 디베이트하고 격렬하게 삽니다. 하루하루. 스님하고 달라요. 나는 좌선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방대한 도서관에서 항상 격투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렇군요, 선생님.
공부하시면서 지내셨다니까 그 얘기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더 그 얘기 보따리를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저 선생님 인터뷰에 앞서서 이제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생님 건강을 걱정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국보급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주 눈물겨운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의 건강을 걱정해 준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물론 건강합니다. 예, 건강하고 최근에 어떤 상당히 제1교포인데 굉장히 어떤 대단한 인물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아주 한번 꼭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상당히 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뭐 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와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책을 읽고 앉았으면은 뭔가 조금 좀 뭔가 알 듯하다. 평생 내가 뭐 이렇게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요새 읽어보면은 조금 알 듯하다. 뭐가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알 듯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군.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알 듯하다라는 걸 죽을 때가 됐군 이렇게 받아치더라. 그래서 당신 먼저 되지쇼. 나는 지금 알 듯하니까 내가 한 20년은 제대로 공부를 해왔어. 이제는 내가 좀 공부할 마음이 나오. 그래서 당신 먼저 죽으라고. 나는 20년 지금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할 일이 많다고. 네. 그래서 아마 제 건강은 이걸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고희신데요. 앞으로 20년은 더 저희가 이 유쾌한 선생님의 강연과 강의, 책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괜찮죠, 여러분? 네. 선생님 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3년 가운데 지난 1년간 중국 연변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을 중국말로 또 학점까지 주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신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6부작인데요. 그 중에서 한 4권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4권이 따끈따끈한 책이 이제 왔는데요. 나머지 2권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전체가 7부작이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편집하다 보니까 책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너무 어렵다.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 네. 그래서 참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또 중간에 접게 된다. 근데 요번 책은 안 그렇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사진이 많아서 빨리 지나간다. 맞아요. 빨리 지나간다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사진을 많이 넣다 보니까 7권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것이고. 네. 7권으로는 제가 꼭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나 그거 좀 제가 이제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이 주제로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아서 7권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5권 편집 중인데 네. 5권도 거의 편집이 이번 주로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 책이 보시면 알지만 이런 책은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과정이
먼저 제가 원고지에다 쓴 걸 이제 저 제자들이 다 타이핑을 해서 네.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우선 그 레이아웃을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네. 그 앉아서 다시 한번 쫙 교정을 보면서 이제 원문 교정을 보고 원문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편집자들이랑 다 편집 회의를 거치면서 어떠한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넣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또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편집할 때 그 캡션, 그러니까 그 사진의 설명을 얼마큼 쓰실 겁니까? 그럼 그 스페이스를 얼마큼 남길까요? 요 사진은 내가, 그러니까 이번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딴 사람들 사진을 그냥 증명사진처럼 넣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왜 여기 그 사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진 캡션을 또 이렇게 쓰는 스페이스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캡션이 없는 상태로 사진이 들어간 걸 다시 뽑아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한 그 사진당 그걸 계속 써가면서 앞뒤를 맞추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최종으로.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일반 출판사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몇 년이 걸려도 이런 책은 안 나와요. 그게 왔다 갔다. 근데 저는 통나무 출판사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제자들하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 제자가 그 지향하는 지금 학생들이 너무 인문학을 도외시하니까 그래서 시청각 인문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시청각 인문학의 세계적으로 가장 전위에 나가 있는 책이다. 요 표현은 네. 괜찮은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실제 정말 잡지 편집 스타일이에요, 책이. 그래서 정말 읽기가 편하고 무엇보다 저는 그 선생님의 일상이 거기 다 녹아 있어요. 먹는 얘기, 뭐 심지어 커피에 대한 고집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반드시 곱게 갈아라.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정말 재밌게 이제 저도 읽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연변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한반도의 국민들, 한민족에게는 연변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연변대학이 물론 한국에서는 연대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떠올리지만 연변에서는 연대가 연변대래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학생들이 좀 한국의 학생들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 우선 하신 말씀 중에서 커피를 곱게 갈아라는 거하고는 내가 여기 쓴 건 사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곱게 가는 게 이제 뭐냐면은 에스프레소 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거는 커피를 너무 그 사람도 굵게 갈아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달아가지고 금방금방 달아서 잘게 갈아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커피는 그렇게 잘게 밀가루처럼 갈지 않고 한 모래알 정도로 갈아서 드립을 해야만 제맛이 난다. 그거는 내가 이제 수정을 하나 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연변대학교 거기서 이제 옌따 이 연대라고 그러죠. 연대 학생들은 사실은 반수 이상이 한국인 학생들이 조선족 거기서는 이제 한국인이라는 말보다 조선족이라는 말을 쓰죠. 조선족 학생들이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이 한국으로 너무 많은 이주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연변자치주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조선족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한 30% 된다는데 강의 들어가 보면 한 20% 정도고 그리고 거기에 조선족이라고 해도 내가 한국말로 강의를 해서
알아들을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미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한국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 한국말은 사실은 독특한 우리의 다른 언어 문화권이지 그게 정확하게 한국말이라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또 한국말도 우리가 사실 여기서는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여기 사람들이 좀 진화된 남한은 남한대로 진화된 한국말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진화된 한국말이고 그렇죠. 연변은 또 연변대로 중국적 환경에서 진화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보고 한국말로 좀 강의를 해 주실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내가 한국에서 강의하듯이 강의를 하면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럼 한국말로 이왕이면 강의를 해주면 좋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국말로 해봤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들이 쓰는 한국말이라는 게 생활 용어잖아요. 근데 내 강의에 쓰는 한국말이라는 건 고도의 학술적인 용어들인데 그런 게 그 사람들이 일상적 쓰는 한국말 실력 가지고 내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 문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재미난 현상이고 이게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은 우선 우리가 연변대학 그러면 상당히 조금 좀 시골에 있는 학교처럼 생각하는데 대학 자체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지만은 아주 캠퍼스가 우리나라 어떤 대학보다도 훌륭하고 최소한 서울대학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훌륭한 캠퍼스고 교수님들도 다 우리나라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다 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도 참 순박하고 그러고 그 학교 자체가 뭐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썼습니다만은 그 학교의 역사가 눈물겨운 것이 뭐냐면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우리가 연변 자치주라는 그 자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우리가 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득시키려면 우선 대학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중앙 가서 내가 교섭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해 3월에 이미 이 대학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 전부 사람들이 그 전에 뭐냐면은 8.15 그러니까 1945년 아닙니까? 1945년 해방되는 분위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한국은 이미 해방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공 내전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개석하고 팔로군하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있느니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자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올 적에는 뜬구름없이 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다 살 만큼 해놓고 나서 또 그냥 한국이 어떤지도 모르고 가니까 거기에 그 주덕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당신들은 한국에서 땅이 없어서 이 땅을 개간하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낙토를 만들어 놨는데 왜 또 이걸 버리고 가냐. 내가 어떻게 중앙에서 이 자치주를 따낼 테니까 여기 좀 있어라. 피눈물 나는 호소를 해가지고 연변 자치주 이미 다시 귀국하는 걸 막은 거예요. 그 당시 막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국공 내전 기간 동안에도 이 대학 설립의 준비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위대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연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연변 자치주를 따냅니다. 따내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소수민족 정책의 아주 모범이 된 거예요. 조선 자치주가.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이제 그 연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는 거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동북 삼성의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있고 식당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저쪽 뭐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이나 연용성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그들은 그래도 그들의 윗세대들의 조상들은 전부 독립운동을 한 후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그들을 우리가 좀 잘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 국정교과서 국면 속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선생님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중국에서 느끼는 우리 역사의 실상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활한 그 넓은 땅에서 직접 본 선생님께서 실감하신 우리 역사 우선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책에서 이 중국이라는 책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들으시면서 좀 깨달음이 더 있으시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연변에 제가 살고 연대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살고 있으면은 뭐냐면은 내 집이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남향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남향으로 돼 있으면 동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항상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거기서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 내가 앉아 있는 데서 여기 남향으로 내가 앉아 있는 그 꼭대기에서 우리 땅을 이렇게 바라보려면은 이렇게 놓고 봐야 한국 지도가 이렇게 지금 놓여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향 집에 앉아 있게 되면은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북을 바라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내가 인식의 구조가 바뀌더라고요. 고구려인들은 예를 들면 세상을 이렇게 봤지 이렇게 본 적은 없겠구나. 그러니까는 이렇게 본다는 거는 지구는 동그라니까 어디서 봐도 방향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저 어디가 더 맞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도라는 거는. 네. 근데 이들에게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하다못해 여기서 이쪽으로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볼 적에는 마치 조그만 데로 넓은 데를 놓고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평양으로 진출을 한 거죠. 이 거대한 그렇죠. 이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평양을 개척하고 진출하는 거지 후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살면서 이렇게 틈틈이 학생들 지도하는 거 외로 고구려 유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것이 성토 거대한 예를 들면 한도성 같은 그런 성만 해도 뭐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자그만치 적석총의 그 규모가 자그만치 그게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910년대 일본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한 2만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10,000개 이상이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대륙의 고구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자취를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자취를 찾으려면은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경주에서 볼 적에 뭐 경주에
뭐 부여해서 느끼던 우리 세계하고 우선 너무 시공간의 감각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고구려 건국을 생각할 때 고구려 건국이라는 것을 마치 이 주몽이 그 아래서 깨어났고 그 어머니가 하백의 그 딸로서 그래서 자기가 하백의 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천재의 이렇게 영감을 받아주 난생설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아래서 깨어나서 영민하고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이래가지고 말을 기르다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은 마르게 해서 기르고 하다가 나중에 본처 소생들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피난을 가게 되는데 쫓아와서 하니까 어느 강을 건너가는데 예를 들면 그 거북이들한테 내가 하백의 외손이고 난 천재의 아들이니까 나를 건너게 해다오.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떠가지고 거기를 건너갔다. 그럼 한 서너 명이서 어떻게 띠뚱거리고 겨우 넘어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같은 표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그러면 출애굽의 그런 구절을 읽을 때는 방대한 어떤 스케일로 이게 벌어지고 그냥 걷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읽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런 스케일이 안 보고 누가 띠뚱띠뚱 몇 사람 걸어와서 같은 거라도 이게 똑같은 신화적 표현인데 아니 알로 태어났던 무슨 또 예수의 경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난 게 아니라 이거 뭐냐면 부계 사회에서는 어차피 시조를 만들려면 아버지를 없애야 돼요. 부계 사회에서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제한을 받으니까 진정한 시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조를 말하는 하나의 신화적 양식이거든. 그러면 그 신화적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말하면 mode of expression, 하나의 표현의 양식이지 그것 자체로 지금 그 신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화적 표현 방식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신화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배면의 역사적인 사실은 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북부에서 내려온 이제 비류수를 건너서 흘승골성이라는데 도읍을 했다. 근데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멀지 않은데 광개 도대왕이 있으니까 확실하거든요. 근데 흘승골성을 가보면 그 실제적 모습이 거의 우리나라 북한산성 규모라는 거예요. 거기 흘승골성을 그 도성을 만든 규모가 돌의 석성의 그 폭이라는 게 4~5m 이상 되고 높이도 엄청나고 그걸로 쫙 둘러쳐져 있는데 그럼 그게 서너 명이 와가지고 띠뚱거리는 거북이 넘어온 사람들 이거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딱 볼 때 내가 이게 예를 들면은 김부식이라는 분이 고구려 본기를 쓰면서 동명왕조에다가 건국을 얘기할 적에도 이 사람은 박혁것의 21년의 일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박혁것의 그 사람의 신라 김부식이가 경주 김식이기 때문에 신라의 기준에 의해서 고구려 건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몽의 독자적인 연호가 없겠습니까? 근데 박혁것의 21년의 일이었다. 그러면 박혁것에보다도 고구려 건국이 늦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부터가 모든 것이 잘못 기술이 돼 있단 말이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김부식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은 그 삼국사기를 쓰기 전에
그 사료가 있었다. 원사료가. 각국의 백제에도 그 국사가 있었고 뭐 거칠부에 뭐 국사가 있었고 어디 있었는데 그럼 그런 자료를 지금 삼국사기를 쓰고 지금 그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우선 비극이고 원사료가. 네. 근데 이규보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명성황기를 쓰면서 자기는 그 원사료를 보고 놀랬다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이규보 선생은 보신 거예요. 그 원사료를 그때만 해도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사료를 원사료가 있으면 그 원사료에 충실하게 그거를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는 눈곱만큼씩만 레퍼런스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조리 당대까지 내려오는 중국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사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일본의 뭐 이 식민지 사관 운운하기 이전에 네. 벌써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을 나는 가서 눈으로 볼 적에 그 피가 끓는 거죠. 속옷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문을 잘 알고 그런 문헌을 딱 보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욱 그런 데 가서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된다는 게 이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피가 끓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내가 이거를 신화로 알고 이걸 잘못 생각해 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회한 내가 이게 정말 이거 우리 민족에게 이것만은 내가 다시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사명감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꼭 내가 간 작년으로 치면 꼭 100년 전, 꼭 100년 전인가 1914년에 신채호 선생이 거기 대종교에서 세우는 학교에 교사가 없어가지고 이 양반을 모셔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다 합한 학교에 그 선생을 하시면서 슬금슬금 그 가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정리도 안 돼 있는 그 덤불로 덮여 있던 걸 가서 봤을 때 그때야 뭐 무덤도 들어가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황홀함이라는 건 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밟아보시면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 충격을 받았던 그 충격을 100년 후에 도울이 가서 받았을 때 뭔가 이게 잘못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건 근본적으로 새롭게 봐야겠다는 각성이 들은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가 의무감 같은 거 이거 우리 역사를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오로지 한 가지로만 보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선생님 그 중국 일기에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쭉 그 서술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독립운동가 이야기들도 다 묻힐 위기에 있다 이런 우려도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그 명패를 달고 한 가지의 가치관 혹은 한 가지의 입장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 점은 선생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교황선출을 하듯이 북한 학자도 좀 데려오고 남북한의 모든 학자들의 존경받는 학자 한 100명을 어디다가 다 집결을 시켜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바깥에 못 나가게 거기 앉아서 토론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뭐 역사를 만들면 역사를 거기서 존경받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의해서 쓰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러면 괜찮지 뭐 그것도 하나의 쓸만한 할 만한 얘기만 북한 학자가 다 오고 누구든지 이념을 초월해서 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 국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는 지금 국가가 아닌 정부가 자기들의 어떤 정강 정책과 관련지어서 역사를 독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사를 편찬하겠다 그러면 그거 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 시대의 역사로서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D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그런 우리 국가적인 지금 이 점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과서를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겠냐? 난 it's okay. 그런 건 좋다는 얘기야. 네.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정부가 쓰게 되면 정부가 바뀌면 또 써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네. 우선적으로 저는 이 논의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지? 이러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왜냐하면 우선 안 됩니다. 절대. 교과서 자체가 쓰여지지 않는데.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 쓰려면 사가가 있어요. 역사가가 정신이 바로 바뀐 역사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정신이 바로 바뀔 뿐만 아니라 스칼라십의 수준이 달라야죠. 네. 이거는 기존의 스칼라십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빠질 게 뻔하고. 예. 그러면 거기서 써본들 그것은 무슨 그냥 뭐 이상한 종교단체 팜프렛 수준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국사 교과서라고 해서 할 리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도 99.9%가 국정교과 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네.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나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 아주 깊게 감사드리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어떤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될 일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뭐 우리 국민의 혼의 병이 들어서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네. 이 사람이 혼백이라고 그럴 때 이 body라는 건 우리가 백이라고 그러고 혼이라는 건 이 영혼을 말하는 건데 백의 병이 들었다는 건 말할 수 있지만 홍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어린애라도 나는 절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우리 그 디베이트가 있는데 죽으면 다 똑같이 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병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몸이 병이 드는 거지. 혼이 병 들었다는 말은 뭐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까지 그렇게 써 가시면서 그렇게 무리한 강행을 하시는 것이 뭔 이유인지 난 잘 모르겠고 단지 그저 감사한 마음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국사에 대한 이걸 정말 국사를 팽개치듯이 했는데 이렇게 전 국민에게 우리 역사라는 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토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역사의 어떤 평가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정적인 것이라도
역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이런 말을 내가 편하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실시될 수가 없고 지금 불과 1, 2년 만에 이걸 쓸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네. 우리가 역사라는 거에 어떠한 공을 많이 좋은 면이 많은데 왜 그 좋은 면만 쓰면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러한 뭐냐면 이거를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나쁜 거를 쓰느냐. 근데 이 자학사관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역사학계의 용어가 아니고 일본 우익들의 용어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역사를 공개적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그러기 때문에 네. 역사라는 건 왜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프라이드를 유지해야겠다. 이게 일본 우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자는 거죠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고구려 사람들처럼 진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아무리 써도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가 없고 반성을 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은 더 위대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역사라는 건 예로부터 뭐예요? 자치통강 그러면 뭐예요? 거울로서의 역사입니다. 거울 감자잖아요. 거울이라는 거 왜 보세요?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생겼다 그럴 때 거울 안 봐요. 어디 묻은 거 없나? 뭐 화장 고칠 데 없나? 어디 나가야 할 텐데 좀 바로잡아야 할 거 없나? 의관을 정지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울이라는 거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쳐다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역사라는 것 자체를 모두가 우리의 자신을 고치기 위한 거울로서만 역사를 생각했다. 그 우리 과거인들이 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반성을 안 하는 역사를 써야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바르게 큰다. 이건 좀 뭐 이상한 발상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왜 그렇게 국정화에 집착을 하실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그 이제 당신의 그 춘부장께서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일단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근데 본인은 또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 관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럴지는 봐야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문제가 마음에 걸리시면 제3공화국사라는 과목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그걸 써서 이제 그걸 대학 입시에다 반영하면 100%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충고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지금 모의고 안에 하여튼 지금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practically impossible. 이게 하나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프로젝트고, 하여튼 이 현대사의 모든 문제점이라는 것은 기본이 결국 일제 식민지에 대한 반성이 가장 핵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반민특위의 좌절로부터 여태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보자는 건데 이런 문제를 바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현대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역사 전체를 국정화해서 다시 써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뭐가
안 맞는 발상이죠. 안 맞는 발상이. 현대사의 문제와 고대사의 문제 이거는 너무도 네. 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박근혜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다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방부도 좀 들어오고 군인들도 좀 참여하고 교과서에 그리고 또 정치학자들도 좀 들어오고 경제학자 이렇게 사회학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을 균형을 맞춰서 교과서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발상이에요. 독특한 창조 교과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발상은 선생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건가요? 아니 그게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랄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럼 네. 왜 나는 안 들어가겠대? 나 같은 사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군인들 보고 쓰라고 그러세요. 군인들 보고 국가 뭐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에서 뭐 훌륭한 뭐 군인 학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그럼 누가 읽겠어요? 그게 누가 그걸 교과서라고 교과서라는 거는 거기서 그 교과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리를 담아야 네.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교육시키자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근데 그걸로 교육이 안 될 텐데. 그 헛얘기지 그게 그건 아주 그 로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과연 교과서가 나올지 아니면 우리 도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도열 선생님이 이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승이라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네. 그분도 정치 감각이 있으시는 분인데 왜 이런 걸 이렇게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이 시기, 이 난국의 시기를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에 어떠한 그 막말로 정치적 꼼수가 있는 거냐. 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지만 그것도 아무리 따져봐도 뭐 이렇게 도움될 것 같지가 않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 저희들은 더 정리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정말 예,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해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해독이 어려운 거예요. 네. 난제를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까 이제 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혼이 없는 인간. 혼이 뭐 고장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 그리고 바르게 역사를 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인데 정치부 기자들이 이것을 빗대서 박근혜 대통령의 혼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통령이 혼을 강조한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박 대통령 왜 이렇게 혼을 강조하는 민족의 혼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그런 그분의 어떤 철학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도무지 그 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좀 제 상식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와닿는 얘기들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얘기하고 네, 뭐 이렇게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박 대통령의 어떠한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뭐 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뭐 공박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집권 3년 차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 대선 앞두고요. 그 시국 강연에서 이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측 뭐였냐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변에 환관들만 들끓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십상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올 선생님이 예측이 적중했다. 어떻게 이걸 미리 알고 계셨을까. 대단한 이 예언 능력. 예언가 도올.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문고리 권력이 뭐 재벌 관련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도처에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은 십상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이걸 다 알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환관이라는 게 불알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불알이 없다는 게 뭐라 그럴까? 자기 주관이라든가 역사의 판단을 자기 독자적인 생각에서 뭐 간언을 한다든가 이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모든 박 대통령께서 좀 참 힘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네. 아무래도 당신이 자라난 환경이 고독하게 청와대라고 하는 특수 공간에서 이렇게 자라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또 그 당시 뭐 청와대에서 어디 학교를 다닌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텍션을 했어야 될 것이고, 아무도 함부로 접근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통이 안 되는 네.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이 분명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뭐 지금 박 대통령만큼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강력한 나는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매사에 당신의 고집대로 다 하실 수가 있고, 네. 지금 아마 최근에 이런 대통령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분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동방예의주의 돼서 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의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인기 투표가 나와도 그냥 찍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라 그러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 공격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런 토양이 과거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잖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덕을 너무 보고 계시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당신의 자라나온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회고해 보시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다 좀 오픈하게 중요한 안건들은 내가 진정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지금 이런 국사 교과서 문제도 정말 뜻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당신이 찾아가서 네. 우리나라의 사학계의 석학들하고 만나서 토론을 해보시면 금방 네. 풀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겠구나 라든가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격절된 상태에서는 주변에 불알 없는 놈들만 있게 마련이죠. 너무도 뻔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책임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 안 되고 이 문제가 커지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정판이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그 시민이, 농민이죠. 이분이 지금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네덜란드에 사는 막내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어서 일어나라고 하지만 지금 상태는 매우 위중한 이런 상황입니다.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전후 상황이 오마이TV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뒤쪽에 있던 백 씨가 빈손으로 걸어 나옵니다. 백 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 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을 잃은 백 씨와 백 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 흡사 많은 사람들은 1987년 이한열 열사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우리 시계가 지금 1972년이냐 유신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뭔가 좀 견제를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이런 전체적인 국면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이 정치 문제에 관해서 우선 야당을 더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야당이 너무 뭐랄까 그 구태의연한 뭐 인맥이라든가 그 뭐 노무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은 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최소한 그렇게 비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사실 우리에서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노무현을 잊어버려야지. 그런 것도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노무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거기도 모든 대화가 격전이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꺼지실 때가 됐다고. 제발 좀 이 역사에서 꺼지시라고 좀.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지금 우리 역사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야당 리더십이 정말 신선함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누구 숭배주의 누구 파벌주의 과거에 뭐 데모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쳤고 저렇게 뭉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여당보다 더 저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 역사라는 게 지금 뭐가 정당 정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이 정당한 대결이 없고 정책의 대결이 없고 그러니까는 국민들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매고 있는 거고 방치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농촌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아니 그 생각해보면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대강 그거 뭐 모래 긁어낼 돈이 있으면 그거 농촌에다 부었으면 농촌에 그 농사에 그 했으면 뭐 그거 어떻게 보냐 그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예를 들면 그렇게 그 농촌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나라인데도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뭐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그 전부 이농하게끔 이 역사를 진행시켜 놓고 이 산업화 사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다 우리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농촌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본이라는 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런 거는 다 살려놓으면서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가 그런 거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국토 지킴이로 해서 무슨 공무원 월급이라도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정말 해결해도 뭐 저 강에다가 강 모래 파는 데다가 그거 들어간 돈에 뭐 몇백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나라가 도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자꾸만 피상적인 뭐 몇몇 기업의 대기업들의 뭐 그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금방 잘못되는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눈에 보이듯이 맨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몇몇 기업이라는 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게 판로라든가 이런 게 뻔한 건데 이런 거 금방 추월이 되고 그만큼 문제가 많은 취약성이 많은 건데 이 상태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민생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불안성과 이 우리가 닥쳐야 할 모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아까 내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 한두 문제가 아닌데 왜 뭐 국정교과서 지금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시점이냐 이거예요. 지금 농촌 문제는 어떻게 풀고 남북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일본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고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글로벌 이슈가 산적해 있고 이거를 현명하게 풀고 나가야 우리가 겨우 살 길이 있는 나라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땅이 있냐고 뭐가 있냐고 지금. 우리가 대가리에 있는 지혜밖에 없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이 험난한 시절에 어떻게 살 거냔 말이야. 근데 정치인들이 그저 그냥 국회의원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왜 야당에서도 뭐 노무현파 뭐든 이렇게 그저 그 자리 하나 의석 하나 얻는 거 그거 목줄 하나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놈들인가. 그 놈들은 그 뭐 구멍 가게 하는 놈보다 더 저열한 놈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무슨 정치인이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꼴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얘기를 하던 또 내가 잠깐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진짜 길거리 나오기가 싫어요. 쳐다보이는 게 다 잘못된 거니까. 옛날에 구멍가게 있었던 거 그 나름대로 아름다웠는데 그거 전부 마트로 만들어버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구멍가게는 얼마나 아름다워. 동네에 그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가서 막상 살려고 하면 없더라고 살게.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 그거를 발전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건물만 커지고 그러고서 이제 임대료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물들 쳐다볼 때 가슴이 쓰리다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돈 벌 사람도 아닌데 저거 한 달에 임대료를 어떻게 내나? 아니 임대료라는 게 지금 뭐 고려 말에도 그 토지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조선 왕조로 넘어간 건데 그 소장료를 받아 대는 그것이 뭐 90%를 갖고 갔거든 막. 그 땅에서 소출이 나온 거 90%를 갖고 왔다고 위에서 훑어가는 게 지금 모든 건물에 있는 임대료가 그 이상이잖아요. 그 도둑놈들이 건물 지놓고 앉아가지고 다 그거 받아 처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불로소득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앞으로 이게 공산혁명이 아니라 임대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그 국가의 모습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가고 있는 나라가 도저히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야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정치인이라면 이 국가 대계를 위해서 우환의식을 가지고 걱정을 해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서로 토의하고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위로해가면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해도 들뚱말뚱한 나라를 예. 뭐 이건 개판이잖아요. 지금 개판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정말 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으나 어디다 대고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참 쓰린 속에 소주 한 잔 부으면서 하는 얘기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탁 속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가슴이 다 후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뭐. 예.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 지적을 해주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언론, 교육, 의료 뭐 이런 데가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을 식민지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 친일 식민지가 문제가 아니라 소위 한국의 지배 권력, 상층부가 국민들을 식민지하고 있다. 이거 심각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경고를 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것이 뭐 독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하버마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레벤스펠트 우리의 생활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잖아요. 생활 세계가. 네. 그 생활 세계라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계예요. 이게 전부 생활 세계를 시스템이 식민지화한다 이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생겨나가지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스템들이에요. 그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세계를 독점한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 자체를 갖다가 뭐냐면 자국민을 식민지화하는 도수가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거 더 센 도수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거국적인 지혜를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그 도울의 중국이라는 책에서도 뭔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이 역사의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건데 그리고 이 책은 그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고대사를 보는 관점도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4권, 5권, 6권, 7권으로는 중국 현대사의 문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중국도 좀 제대로 알고 일본도 좀 제대로 알고 미국도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좌표를 잘 설정해서 지금 나가자. 이게 이제 제 책의 본래 주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갈피를 잃었거든요. 정치가 뭔가 해법을 줘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 맨날 싸우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으니까 국민들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앞서 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선 당시에는 선생님께서는 안철수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게임을 원한다는 것이고 정당 정치 대신에 우리는 좀 새로운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는데 여전히 좀 그런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별개로 그 현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위기 상황이 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결국은 안철수도 만들어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난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뭐 자기 존재의 그 무게감을 그렇게 말소시킬 줄은 몰랐죠. 그런 면에서 참 비극인데 왜 자기가 그만둘 거면 그 누구지 문재인이라도 화끈하게 띄워주고 그만두든지 뭐를 그 자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건
right 타이밍에 그 맞는 때 정확한 결단을 내려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서 국민들이 자기의 히라보라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자기의 자기가 맞는 때가 아니거든. 국민이 만들어준 그 타이밍에 네. 그 본인이 들어왔으면 그 역사의 흐름을 읽어서 그 결정타를 쳐야 되는 사람이 네. 그렇게 허망하게 국민의 그런 열망을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상황.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문제는 우리 역사의 문제만으로 풀리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도월의 중국일기라는 이거를 쓴 이유도 중국을 알아야 우리가 해석이 되고 네. 일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 교과서 문제든 뭐 안철수 문제든 모든 문제 다 좋습니다. 모든 문제를 여기서 제기해도 글로벌 퍼스펙티브가 없이는 풀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이 거대 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소련 이런 러시아 그런 그 강대국이 바로 직접적으로 국경으로 맞닿아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서 그 학교에서 사실은 끝났을 적에도 그 제 선생님 벤자민 슈월츠가 그 뭐 미국의 교수직을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남을 생각이 없냐. 네. 그때도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 지구에 이 철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자라난 토양의 흙냄새를 맡지 못하고 내가 철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무슨 철학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온 지구상의 이 거대 문명권이 다 맞닿아 있는 가장 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지금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만이 그것이 나의 철학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미국서 편하게 대학 교수 노릇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한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국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 얘기를 하지 않고 중국기라든가 이런 고전의 방대한 연구를 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을 얘기하려면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계란 말이죠. 한국 문헌 하나 읽으려도 그게 다 한문으로 쓰여졌는데 한문이라는 거 읽으려면은 이거 전부 네. 중국 고전을 알아야만 한문이 읽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고지식하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반성의 문제인데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요놈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일본이 반성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우리 민족은 지금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역사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토록 사악한 짓을 사방에다 이 동남아 사방에다 저지르고 나서도 그거 하나 반성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반성이 없이 과연 이 아시아에 평화가 올 수 있겠냐. 지금 유럽만 해도 만약에 독일이 지금 나치당이 살아있고 네. 나치당이 살아있고 지금 우리 군비를 독자적으로 해가면서 말한다면 지금 유럽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유럽의 모든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독일이 철저한 자기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 용서 속에서 그래도 그 유럽 공동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건데 우리는 이 일본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 질서가 지금 저열한 상태에서 그대로 답부 상태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경 학살이라는 거 아니 30만 원을 가서 학살해 놓고 동경대학 나온 놈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그냥 평범한 중국인을 갖다가 뒤에서 목을 베면서 우리가 몇 초에 싹둑 자르냐는 걸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지랄 하면서 산 역사를 그거를 일본 사람들 반성 안 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만 해도 뭐냐면은 이 조선 의열단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그걸 이제 의열단 선언문을 갖다가 써달라고 약산 김원봉 선생이 가가지고 부탁을 드렸을 때 그 쓴 유명한 그 의열단 선언문이라는 것도 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첫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항상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일본 강도놈은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단재 신채 선생이 5등은 자해 뭐 이러고서 그 기비 독립선언문을 받아보자마자 찢어버렸어요. 임시정부에서 이게 도대체 최남선이가 썼다는데 이게 문장이냐?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은 또 아마 이 방송을 들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그거 너무 과하지 않나? 그 우리가 3.1운동 독립선언 내용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양반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느 놈이 날 강도라는 게 이게 뭐 슬쩍 모르게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문 따고 그냥 도끼를 쳐들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누라 겁탈하고 애새끼 다 죽여버리고 나를 갖다 종으로 쓰면서 그 집 주인이라고 그러고 앉았는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 지금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제 문제라는 것은 일본이 날 강도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 강도짓은 여러분들 영원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 우리 민족의 각성을 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 반성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근대화론인이 그 모든 문제가 뭐냐면 일본 일제시대 때도 무슨 우리나라가 근대화됐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학 같은 그런 훌륭한 대학의 교수들이 야 일제시대 도 좋은 역사가 일어난 측면도 있다. 공장도 사방에 만들어지고 뭐 산업화도 일어났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니컬한 문제는 그런 모든 논의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날 강도짓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되지 않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성을 우리는 일본에게 요구해야 되고 네. 중국도 이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네. 얘기를 해보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본이 이 동아시아 사회에 당당한 자격 있는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려면은 중국이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는 걔들이 반성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중국이라는 시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외국에게 깔리지 않는 나라는 돼야 되지 않겠나. 나는 항상 살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좀 깔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열강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깔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고 최근에는 제가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가. 최근에는 나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뭐 이렇게 시원찮은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 같아서 내가 퇴퇴했단 말이야. 내가 그게 기꺼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는 얘가 참 훌륭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와. 이거 그것도 반성이 되는 거죠. 내가 내가 외면으로만 사람을 판단했구나.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뭐 어쩌니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들을 낳았다는 게 이게 나로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뭐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일단은 아들 낳았으니까 참 기분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들이든 딸이든 요새 뭐 딸이 더 좋다 그러지만 나는 아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자식을 기르는데 헌신적이더라. 모든 걸 다 끊고 그저 자식 기르는 거 하나에만 전념을 하는 거. 뭐 굉장하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 관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이 집안에서도 왜 우리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우리 부모가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멀리 봤잖아. 얘가 늙어 한갑이 죽을 때까지 얘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존경하는데 지금 만약 가정에서도 부모가 새끼를 놔놓고 야 이 새끼야 너보다는 내가 나 사는 게 중요하다. 팽겨쳐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살고 맨날 직장 가서 얘기하고 뭐 잘 살고 기분 좋게 살다가 그럼 그 자식이 자기 부모님들 존경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한 국가도 우리가 살던 시대에서 이거 잘 헤쳐놓고 살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이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걸 고민하는 우리 세대가 돼야만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존경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 대목에서 우선 아베에 대한 각자의 방식으로 욕을 한번 해주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반성은커녕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고 저렇게 미국하고 일본이 짝짝꿍돼서 한국한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이 점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현안이 많아서. 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모든 게 좌파 우파 이게 국정교과서를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 교과서가 빨갛다. 그 빨갛기는 지들이 그건 내가 보기엔 빨갈 수가 없는 교과서예요. 그 이미 지금 현재 거민정 교과서라는 게 네. 그거는 그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는 지금 이러한 그 해방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까먹었는데 다시 생각을 할게 한번 네. 말씀해주세요.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사실 저는 그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꼭 해주십사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좀 후학들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지금 세대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정치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학계는 또 학계대로 굉장히 부패하거나 낡아 있고 좀 이것을 어느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까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좀 그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자꾸만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그런 거 보니까 나도 좀 문제가 있는데 요새 너무 좀
노동이 과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 역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해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도 내가 좀 아까 잊어버렸다고 한 대목이 네. 해방 후에 우리가 우리를 빨갱이라고 그러지만 뭐 종북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1945년 이래 오늘날까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충성을 보여온 모든 우리 자체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고 그들을 따라주고 그들의 유학 가서 나도 유학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미국을 존경하고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도 미국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이 그렇게 논다 그러면은 한번 배짱을 튀겨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저자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가 그러니까 깡을 안 부려서 그렇지. 네. 우리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깔배를 나라가 아니에요. 지정학적인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배짱을 튀길 때는 튀길 만한 입장이 있는 나라라고. 근데 튀겨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놈들은 그냥 생깡으로 뭉개는데도 우리는 그 100분의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런 깡락을 제대로 한번 부려봤어야죠. 예를 들면 뭐 이라크에 파병할 때도 뭐 휴전선 싹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걸 따낼 수가 있어요. 방공법 없애자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자기 정치구단하면서 안 없앴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야당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오늘까지 오류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은 건. 그러니까 뭐 지금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그 구태여 뭘 없애냐 이랬거든.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 구단은 정치 구급도 안 되는 사람이지. 그게 말이 되나 그거야. 그게 있고 없고 국가에 이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다 그냥 꽝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가지고 그거 하지 마시오. 그건 노무현 자신이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깡을 부릴 수 있는 대목 안에서 너무 안 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구려 사람들이 좀 돼야 되겠다. 고구려 인식. 고구려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좀 깡다고 좋게 놀자 그거죠. 깡다고 좋게 좀 놀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살면서 뭐냐면 자기들이 뭐냐면 이게 여기가 우주의 주축이라고 생각했지 옆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거를 변방으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 그 거대 비석의 내용이라는 게 모용신이 그 당시 중원의 선비족들 굉장히 일어나면서 많은 교섭이 있었는데 침략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버려요. 그거 뭐냐면 그거는 뭐 그저 양아치들이 그냥 까부는 거 까짝까짝거리는 거. 당시에 뭐냐면 중원의 국가들이라는 게 평균 수명이 30년도 안 돼요. 10년 정도 뭐 전체하면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멸하는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런 속에서 고구려는 자그마치 900년을 유지했단 말이죠. 700년, 900년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면에서 이 세계사에 자기들은 주축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뭐 음악을 하나 해도 싸이 같은 친구가 뭐 글로벌하게 놀고 모든 그 기업이 한번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우리가 굉장한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살면서 열강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인 발언을 한 것이 뚜렷한 게 오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남의 말 고분고분히 듣는 것만 가지고 오늘 지금 1945년 이래 여태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전에는 일본 순사 무서워서 살았고 난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그냥 울면은 일본 순사 온다 뚝 맨날 이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미국 순사 온다 뚝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배짱을 튀길 때는 튀길 줄을 알자. 그러면서 남북을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시켜서 힘을 키우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념을 초월해서 전 세계 민중들이 참 찬란하게 찬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가 박수를 치게끔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을 해야죠. 네. 이런 국가 비전이 뭐냐. 근데 우리가 국가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정말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영감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요. 오늘 굉장히 고대사부터 현대사 또 중국부터 한국 뭐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함께 말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다 돼가지고 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다 예, 선생님의 고전 강의를 학수고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선생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언제쯤 다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기회가 닿으면 그동안은 제가 나오는 거를 매체에 나오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듭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도올서원이라는 그 도올서당을 하나 쫓고 만들고 거기다가 개그맨들을 앉혀놓고 걔들한테 논어 강의를 하시죠. 그러면 그 인기가 100%. 네. 아마 시청률이 30% 넘는 프로를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한번 웃겨봐라. 나는 마음대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현대의 어떤 특이한 프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 하면 막 신나가지고 다 안을 써서 올리면 위에서 노 카트. 그러니까 국장부터 인상 쓰고 뭐 그 본부장 올라가면 노. 그러니까 전부 카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획안을 한 10개 올렸다가 다. 그러니까 나는 걔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오면은 해봐라. 그건 걔들을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위에서 다 카트해버려요. 근데 이제 내년쯤이면은 이제 총선도 있고 그래서 뭐 함부로 카트는 못할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좋은 프로가 있으면은 나가서 좀 국민들에게 이런 그 고전,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를 보는 시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을 떠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단군 조선을 얘기한다 해도 그 단군 조선 시대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고조선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고조선의 입장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무궁한 우리의 상상력의 덩어리예요. 이미지네이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궁한 이미지네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국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얼른 내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마 기사님이 그러더라고. 예. 구호 선생님을 저기 몇 년간 못 봤다. 아, 그러니까요. 예, 조만간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텔레파시로 주세요. 자, 저희가 한 그렇고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세대 간의 문제라든가 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최근에 그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 철학을 강의하면서 네. 그 학생들이 너무도 그 제 강의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아듣는 자세를 보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국이지만 이 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세대보다 더 훌륭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민족은 지금 어렵지만은 굉장히 낙관을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싹들이 싹트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비관을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잠재적인 역량 있는 인물들이 자라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무엇보다 도훈 선생님하고 함께 하니까 이렇게 뭔가 나도 뭔가 잘났다. 그리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뭔가 이 파워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렵게 쓴 책이니까 이 책을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책이 몇 권이 나가고 안 나가가 아니라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인식의 혁명을 일으키는 굉장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라면 한번 이런 인문학 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 책뿐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다른 책들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좀 독서를 하자. 이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보면 한국의 그 주로 중국 관련 여행 상품들이 북경 아니면 상해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국 일기를 읽으면서 연변을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자랐던 그런 그 고대사의 유적지들을 한번 쭉 돌아보고 와야 이게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더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중국 일기 읽고요. 우리 한번 가시죠.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